나는 한때 내 인생의 전부라 믿었다. 같은 고아원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 남자를. 그는 나를 버리고 부와 명예를 택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죽음에서 깨어난 나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 나야, 도윤아. 내가 버린 한서연. 사랑은 끝났지만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쌍한 내 아이를 위해, 오직 그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연은 거울 앞에서 복수를 다짐한다. 다른 얼굴로 그 남자 앞에 다가가는 서연. 오래도록 기다린 복수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세상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사랑이 있다. 누군가에겐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겐 끝이 되는 사랑. 그 끝에서 두 아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도윤은 고아원 마당 한쪽 낡은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공책 한 권. 거기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이름 하나 한서연. 낡은 담요를 어깨에 감은 그녀는 추위를 참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우리 예쁜 거 만들어 보자. 뭘 만들 건데? 우리 둘이 가족 되는 거. 진짜 가족처럼. 그날 이후 아이들은 늘 함께였다. 서로의 밥을 나누고 같은 침대에서 이불을 덮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전부가 되었다. 서연은 도윤에게 말했다. 나 커서 꼭 엄마 될 거야. 내가 아빠 해. 나 같은 놈이 아빠면 애가 불쌍하지 않을까?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 따뜻해. 그냥 몰라서 그래. 세상이 널 몰라서 그래. 도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버려진 인생에도 누군가가 따뜻하다고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아원 뒷산, 늦겨울의 눈이 녹으며 진흙이 번진 언덕 위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다. 세상에 부모가 없는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별이래. 선생님이 그랬어. 그 별은 잊지 않게 지켜보는 거래. 그럼 나도 그 별 볼 때마다 너 생각할게. 며칠 뒤 원장은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널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다. 입양이요? 그래, 도시로 데려가겠대. 공부도 시켜주고. 옆에서 듣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저쪽에선 남자만을 원해. 도윤은 안 간다 거절했지만 원장님은 후원이 걸려 있어 가야 한다 말한다. 도윤은 고아원을 위해 떠나야 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꼭 성공해. 그리고 꼭 나 데리러 와. 그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에 작은 반지를 쥐어줬다. 깡통 뚜껑을 둥글게 잘라 만든 투박한 반지. 이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 버스가 떠났다. 먼지 속에서 손을 흔드는 소녀. 그리고 창밖에서 입모양으로 남긴 말. 기다려. 그날의 약속은 너무 어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그 약속은 훗날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땐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다. 시간은 흐른다. 그러나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색이 바래간다. 도윤은 도시로 입양된 뒤에도 틈이 날 때마다 고아원으로 돌아왔다. 비닐봉지에 빵 몇 개와 책을 들고 와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도윤의 냉랭한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다. 도윤이 오는 날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두 달, 석 달로 늘어갔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요즘 공부가 너무 바빠. 곧 연락할게. 서연은 그 편지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들곤 했다. 밤마다 창문을 열면 먼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기 어딘가에 도윤이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고아원은 폐원 위기에 몰렸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났다. 서연은 남아 고아원 일을 돕기 시작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속에는 한 사람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윤이 불쑥 찾아왔다. 정장 차림에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많이 변했다. 서연아, 나 당분간 못 올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 여기 올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이 있어서 그 일 끝나면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연락이 안 될 거야, 이해해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나 성공해서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잠시 못 보는 거야. 기다릴게. 그날 밤 둘은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구도 몰랐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러갔다. 도윤의 세상은 이제 달라졌다. 그의 양부는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이었고 도윤은 그의 후계자처럼 키워졌다. 회식 자리와 파티, 고급 승용차와 정장 그 모든 게 새로웠다. 도윤아, 강 회장님 딸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름은 강유리, 조만간 우리 쪽과 결혼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야망이 서연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생명을 느꼈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며칠째 아침마다 토했다. 병원에서 받은 한마디는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임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란 단어가 그녀에겐 비수 같았다. 너와 나의 아기가 생겼어. 도윤아. 서연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서울로 향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손바닥 안에 쥔 반지를 꼭 쥐었다. 도윤은 기뻐할 거야. 우리의 아이를. 나를 보면 좋아할 거야.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대기업 빌딩 로비에서 만난 도윤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비서들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옆에는 세련된 여자가 서 있었다. 강유리 씨,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 그가 서연을 보았다. 도윤아. 그의 표정엔 놀람이 아닌 불편함이 스쳤다. 서연아, 여기 웬일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미안해. 지금은 바빠. 내가 연락할게. 오늘은 돌아가. 그는 고개를 돌려 차로 돌아가려 했다. 도윤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왔어. 잠깐만 시간 좀 내줘, 제발.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돌아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아, 나 내 아이를 가졌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나의 아기가 생겼다고. 그날. 그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그만. 그런 말 하지 마.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제발 가. 부탁이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앞의 도윤은 자신이 사랑하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부와 명예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세상은 한 사람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 눈물이 쌓여 강이 될 때 누군가는 그 강에 휩쓸려 사라진다. 서울에서 도윤을 만난 뒤 그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가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 예전 알던 도윤이 아닌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있잖아. 아빠는 바쁘니깐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서연은 고아원을 나와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다. 낡은 커튼과 부서진 서랍장, 하지만 창문 너머 햇살만큼은 따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아기 옷을 바느질하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이름은 하늘이 어때?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이름. 뱃속에서 작게 움직이는 생명,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그녀를 외면했다. 도윤의 양부모 민 회장과 윤 여사는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비서가 건넨 보고서엔 그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문제네. 윤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강 회장님 딸이랑 약혼이 코앞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우리 사업 계획은 끝이야. 민 회장이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정리하자. 조용히 도윤이 모르게. 그러나 도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그 여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해결?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 없었겠지.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하게 해주세요. 하찮은 감정 따위에 휘둘릴 나이가 아니다. 며칠 뒤 윤 여사가 직접 나섰다. 운전석엔 오랜 집사 출신의 기사가 타고 뒷좌석엔 도윤이 억지로 태워졌다. 이건 나도 원치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 이게 최선이야. 윤 여사는 담담히 말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시각 서연은 병원에서 산모 검사를 마치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다. 우리 아기 검사 받느라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다가왔다. 유리창 너머로 윤 여사가 차갑게 쳐다본다. 저기 저 여자야. 확실해?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놀래켜주면 되겠지요? 아니, 깔끔하게 끝내.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뒤탈없게. 순간 차가 속도를 높였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서연이 놀라 뒤돌았다. 눈이 마주쳤다. 뒷좌석. 그 안에는 도윤이 있었다. 도윤아,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차는 멈추지 않았다.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는 기사. 그리고 닫힌 창문 너머에서 눈을 감는 도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서연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다가 거친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피가 번지고 배를 감싸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가야. 안 돼. 제발. 차 안 윤 여사는 차갑게 말했다. 출발해. 끝났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차를 세우려 했다. 멈춰요. 제발 멈춰요. 지금 멈추면 너도 끝이야. 서연은 마지막 힘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도윤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서서히 눈을 감는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는 듯 했지만 이미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붉은 빛 속에서 서연의 손끝이 떨리며 손에 쥔 반지가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다. 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아이가 자라지도 못한 채 사라졌고 여자는 피로 뒤덮인 거리 위에 쓰러졌다. 그날의 약속은 피로 끊어졌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죽음마저 그녀를 데려가지 못했다. 차가운 병실, 하얀 천장. 서연은 오랜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손끝에 붙은 링거 바늘,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몸은 낯설었고 머리는 무겁게 울렸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텅 빈 허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그리고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 유감입니다.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입이 떨렸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 크실 줄 압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다행히 산모부는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터졌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내 아가 돌려줘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 아기. 제발 아니라고. 누가 말 좀 해줘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녀의 오열만이 천장을 울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지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다. 왜 나만 살아있지, 왜 나만. 그녀를 담당하던 사람 중 한 명. 흰 가운에 단정한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어두운 남자. 그의 이름은 강태하였다. 그는 서연의 병실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또 약을 거부했나요? 담당 간호사에게 차트를 보며 물었다. 예. 약뿐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태아는 잠시 침묵하다 병실 문을 열었다. 한서연 씨, 대답은 없었다. 허공만 응시할 뿐.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한수연 환자분,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까? 서연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았다.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니요.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요? 내 아이는 죽었어요. 내 사랑도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죠? 그럼 계속 이렇게 하겠단 겁니까? 목숨이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그냥 조용히 잊어주세요. 그날 밤 병동의 불빛이 꺼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무렵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백한 얼굴, 병원 가운, 맨발, 그녀는 복도 끝으로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다. 문을 밀자 찬바람이 몰아쳤다.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섰다. 이제 진짜 끝이야.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봐요. 한서연 씨, 낯익은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강태하가 있었다. 그는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이제 그만 우리 아이 곁으로 갈 수 있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당신이 떨어지면 내가 평생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이래요? 그만 놔줘요.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까. 살려달라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살려야 했어요. 난 의사예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둘의 몸이 함께 난간에 기울며 바람이 불었다. 태아는 온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둘은 바닥에 쓰러졌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죽고 싶어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태아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했다. 그럼 다시 만들어봐요.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어떡해요? 죽음을 넘긴 사람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자신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 그날 밤 한 여자가 죽음을 건너 다시 태어났다. 몸은 부서졌지만 마음은 차가운 불씨로 깨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서연이었지만 곧 세상은 그 이름을 잊게 될 것이다. 병실에 햇살이 들던 어느 날 강태하가 찾아왔다. 서연 씨,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재활도 빠르게 회복됐고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에서 나가면 갈 곳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딱히 갈 데가 없네요. 태아는 한참을 서연을 응시했다. 초점 없는 눈빛, 얼굴엔 큰 흉터 자국. 태아는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의료 봉사도 겸하고 있죠. 그 친구에게 부탁해 새 얼굴, 새 이름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얼굴론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그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그 말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새 얼굴이라. 그럼 과거도 함께 지워질까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세상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며칠 후 서연은 태아의 차를 타고 작은 개인 병원으로 향했다. 태아의 친구이자 성형외과 의사 정혜미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어떤 이유인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단순히 도피가 되진 않길 바랍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수술대 위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얼굴엔 상처가 많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서연아, 이제 울지 마. 이 얼굴은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수술은 오래 걸렸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붕대 사이로 비친 낯선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이름은 뭘로 할래요? 태아가 물었다.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답했다. 한소진. 소진은 잃었다는 뜻이죠. 난 모든 걸 잃었으니까 이제 다시 채워야죠. 그날 이후 한서연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한소진이 태어났다. 그녀는 새 이름으로 재활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영어 공부를 하고 밤이면 회계와 디자인 책을 폈다. 몸이 버거워도 멈추지 않았다. 강태하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이제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나를 버린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면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강해져야죠.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존경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삶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렬한 의지 속 어둠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소진은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했다. 태아가 소개해준 자리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새로움에 굶주린 듯 배우려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자인엔 묘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강인함. 그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직 그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반면 도윤의 세상은 정반대였다. 그는 이제 강 회장의 사위이자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언론에선 젊은 천재 경영인이라 불렸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자와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민상무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수합병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속엔 공허가 있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날 도윤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네. 비가 오면 꼭 얼굴이 떠오르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와 생각한들 무슨 소용 있어. 그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다. 한쪽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 태어났고 다른 한쪽은 불을 얻고 영혼을 잃었다. 운명은 다시 그들을 마주보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운명은 마치 오래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끊어졌다고 믿은 인연일수록 다시 묶일 때는 더 깊고 더 날카로웠다. 한소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었다. 새 얼굴, 새로운 이름,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타는 하나의 문장만 있었다. 그를 무너뜨릴 거야. 태아는 처음엔 그녀의 계획을 듣고 말렸다. 자신을 위해 살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할 수 있게, 그 남자를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달라 말한다. 태아의 도움으로 그녀는 강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민건설 디자인실에 입사했다. 이제 그녀는 도윤의 회사 가까이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은 회의실 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묻어두었던 과거가 살짝 꿈틀거렸다. 소진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는 본사 상무님께 직접 전달하세요. 팀장의 말에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자 그가 있다. 민도윤. 정장 차림의 그 남자, 차가운 표정, 완벽하게 변한 모습. 하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다. 안녕하십니까? 한소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입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도 반가워.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한편 강태하는 오랜 결심 끝에 의사 가운을 벗었다. 그의 책상 위엔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말 떠나는 거야? 동료 의사 혜민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해. 그곳은 내가 싫어서 떠나온 집인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고? 그래도 돌아가야 해. 그곳에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든. 며칠 뒤 검은 세단이 강 회장 저택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오래전 떠났던 아들이 내렸다.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태아 도련님,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네.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 좋구나. 저도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좋다. 대신 내 아들로 돌아왔으면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건 알고 있겠지. 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 속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가 돌아오자 세상이 요동쳤다. 강 회장의 외동딸 강유리, 즉 도윤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오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그래, 유리야. 나 이제 곁에 있을 거야. 이제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오빠가 돌아와서. 그 순간 뒤에서 도윤이 나타났다. 형님, 전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다. 부드러운 인사 속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불편했다. 그 이름은 불길했다. 한때 집안에서 쫓겨난 남자, 그리고 지금은 다시 돌아온 정당한 후계자. 그의 등장은 도윤에게 위협이었다. 그날 밤 도윤의 양부모 민회장 부부가 급히 그를 불렀다. 도윤아, 강태아가 돌아왔다던데? 너는 봤니? 네, 좀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 집안의 진짜 후계자야. 내가 조심해야 해. 그가 저를 뭐라 하겠습니까? 전 그 집 사위입니다. 윤 여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특히 우리 회사와 강그룹이 이번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 그쪽 자료를 먼저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선점해야 해. 도윤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건 기밀입니다. 들키면 제 인생이 끝나요. 지금 내가 가진 자리, 누가 만들어줬는지 설마 잊은 건 아니지? 민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말을 잃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부와 권력은 여전히 그를 올가매고 있었고 그의 양심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조용하던 물결은 결국 폭풍으로 변한다. 강태아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자 강그룹의 공기는 서서히 변해갔다. 그는 회의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 대상은 언제나 민도윤이었다. 이 계약 왜 이렇게 서류가 늦은 겁니까? 그건 협력사에서 결제가. 협력사? 아니, 민건설 쪽에서 먼저 자료를 빼돌린 건 아닌가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얼굴이 굳어진다. 모든 눈이 두 사람을 주시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알겠죠. 태아는 차분히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보고서 하나, 계약서 한 줄마다 그를 겨누는 시선이 느껴졌다. 형님이 왜 저렇게 나를 몰아붙이지?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집으로 돌아와도 평온은 없었다. 강유리는 오빠의 복귀가 반가웠고 남편의 긴장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빠랑 회사에서 잘 지내는 거지? 뭐 그냥 그렇지.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빠처럼 냉정하지도 않고 따뜻하잖아. 그래, 따뜻하지. 도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소진은 천천히 움직였다. 도윤의 주변에서 그를 관찰하며 작은 틈을 노렸다. 그의 습관, 손버릇, 말투, 시선의 흐름까지 기억했다. 그녀의 복수는 급한 불이 아니었다. 서서히 깊게 스며드는 불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로비에서 우연한 척 그를 마주쳤다. 상무님,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아, 한소진 씨? 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저도요. 다음 프로젝트 시안 수정 때문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커피라도 하실래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카페 구석자리, 도윤은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냈다. 요즘 자꾸 일이 꼬입니다.
누가 일부러 뒤를 캐는 느낌이에요. 그게 혹시 강태하 부사장님 때문인가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미안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괜찮아요. 상무님이 일 잘하시니까 경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위로와 신뢰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다 상무님이 냉정하다고만 하지만 저는 그게 아마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묘하게 안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쩐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눈빛처럼. 그날 이후 소진은 자연스레 그의 곁에 섰다. 회의 자료를 챙기고 보고서의 실수를 미리 막아주며 누구보다 성실한 조력자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도윤은 그 존재에 점점 의지하기 시작했다. 한소진 씨 오늘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상무님 힘드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죠. 그녀의 미소 뒤에서 마음속 불씨가 조금씩 타올랐다. 한편 태아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도윤의 거래 내역과 내부 자료를 추적했다. 수상한 계좌 이체, 불법 협약, 그리고 민 회장 쪽으로 흘러간 정보들. 그는 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밤늦은 사무실, 태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진 씨,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당신이 결정만 하면 돼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가 지키려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그녀였다. 사람의 마음은 의심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배신보다 빨리 흔들린다. 도윤의 마음속에서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요즘 들어 그는 한소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보고서 검토, 미팅 준비, 그리고 늦은 야근. 언제부턴가 그녀의 목소리가 피로를 덜어주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먼저 상무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던 일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상무님이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가까웠다. 한소진 씨, 네. 상무님. 요즘 이상하게 같이 있음 마음이 편해요. 소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래,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내가 나를 잊었던 그만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으니까. 한편 강태하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미 도윤의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민 회장과 윤 여사의 비자금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민건설과 강그룹 사이의 불법적인 내부 거래. 모든 흔적이 한 사람에게 닿아 있었다. 민도윤. 태아는 서류철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결국 내가 만든 제국은 거짓으로 쌓인 탑이었네. 그는 곧바로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아버지 도윤 상무의 회계 기록을 검토해 보세요. 강 회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이냐? 협력사 계약금 일부가 외부로 새고 있습니다. 그쪽 계좌엔 민 회장의 서명과 도상무의 정결 도장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야? 예, 조만간 내부 감사팀에 전달될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이번 프로젝트 내가 책임지고 해봐. 강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그 말은 곧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다. 도윤의 자리. 그는 강 회장의 신임을 잃었고 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며칠 뒤 대회의실. 카메라와 기자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강 회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강태하 부사장입니다. 순간 도윤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억지로 박수를 쳤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유리는 환하게 웃었다. 오빠 정말 축하해요. 이제 아버지도 인정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형님 대단하시네요. 태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함께 잘해봅시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엔 묘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셨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쥐어 있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젠 그가 주인이 되었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허무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 한소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지금 잠깐 시간 돼요? 네, 상무님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해서요. 조용한 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윤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내 맘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얻은 게 정말 상무님 몫이었을까요? 도윤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 속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 한마디. 정말 내 것이었을까? 그가 흔들릴수록 소진의 계획은 한 걸음 더 완성되어 갔다. 태아는 도윤의 비리를 쥐고 있었고 소진은 그의 마음을 쥐기 시작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거짓보다 더 무섭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아가 도윤을 바라봤다.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요즘 회사 내부 감사다 뭐다 바쁘죠? 그렇죠. 형님이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하고요. 글쎄, 꼭 그것 때문만일까? 태아가 살짝 웃으며 도윤의 신경을 자극한다. 민건설과 강그룹 사이 금전 흐름이 묘하게 꼬여 있더군요. 누가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글쎄 지금 조사 중인데 나는 단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칼날이었다. 직접적인 증거 대신 도윤의 양심을 찔러왔다. 도윤은 말없이 그를 노려봤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날 밤 도윤은 민 회장 부부를 찾았다. 비밀스러운 저택, 어두운 응접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형님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윤 여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뭘 다 알았다는 거야. 우리 쪽 거래 내역, 민건설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이요. 확실히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민 회장은 차분히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라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가져와야지.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러나면 강 회장 쪽에서 다 집어삼킨다. 넌 강유리 남편이야. 또한 강그룹 상무이고 그 집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야지.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또한 불법이고요. 도윤아, 윤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우면서 낮게 말을 한다. 내가 그 집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랬니? 감정은 사치다.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 말 그새 잊은 거니? 그 순간 도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왔는지 다시 떠올렸다. 그 모든 게 부모의 욕심이었음을.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그날 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차를 몰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소진 씨 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요? 너무 늦었어요. 상무님 내일 봬요. 네. 늦은 시간인 걸 제가 몰랐네요. 미안해요. 그 시각 소진은 태아와 함께 있었다. 도윤의 전화를 받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녀의 계획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게 보였다. 이번 주 이사회 자리 같이 갑시다. 제가요?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당신을 내 사람으로 소개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태아 씨 너무 부담 갖고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 여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편해요. 나만 믿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날 이사회장 앞은 술렁였다. 강태하 부사장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셨다던데. 여자라니 어떤 관계지? 전혀 들은 얘기가 없는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아가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입은 한소진이 있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연인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그 자리에 있던 도윤의 눈이 커졌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님, 이 여자분은 저희 직원이잖아요. 근데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태아는 담담히 소진을 보며 웃었다. 이제 내 사람으로 직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윤은 곧장 그녀를 찾아갔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회의실 앞. 한소진 씨, 왜 그러세요, 상무님? 형님이 아까 얘기한 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당신한테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하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 옆에 서지 마요. 그녀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왜 그러세요? 상무님 설마 질투하세요? 그게 아니라 난 당신이 그의 말이 흐려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누군지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과거의 사랑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복수의 그림자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 도윤은 무너지고 있었다. 부모의 탐욕에 실망하고 회사에서도 밀려나며 이제는 그가 사랑이라 믿은 여인마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소진 씨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는 문 뒤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복수의 그림자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한때 그녀를 버렸던 남자는 이제 그녀 앞에서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소진의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는 쏟아지고 그의 옷은 이미 젖어 있었다. 소진 씨 제발 한 번만 나와줘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나타났다. 상무님, 왜 이러세요? 이 시간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난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턱에 선 채로 말했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돌아가세요. 내일 회사에서 뵙죠. 소진 씨, 잠시만. 그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다. 어둠 속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더 울렸다. 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은 세상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엔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상무 민도윤,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첨부된 사진엔 비 오는 밤 도윤이 한소진의 손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회의실에선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역시 민상무. 요즘 내가 이상하다 했지. 부사장님 여자를. 그게 진짜면? 민상무님 큰일 났네. 끝났네. 이번 감사에 걸리면 바로 나락가는 가지. 도윤은 숨이 막혔다.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다. 상무님, 강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의 집무실 도윤이 들어오고 문이 닫히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스캔들을 일으켜. 오해입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만해. 감사팀에서 이미 조사 들어갔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건설 쪽으로 자금이 새고 있다. 지금 보고받은 서류에 그 자금의 결재권자가 바로 자네야.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내부 감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 네, 서명도 거기 있더라.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그는 할 말을 잃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며칠 뒤 민 회장 부부는 도윤을 불러냈다. 그들의 얼굴엔 냉정함이 가득했다. 강그룹에서 내가 그랬다고 하더구나. 전 아닙니다. 회계 조작도 자금 유출도 제 손으로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엔 내 이름이 있잖아. 지금 우리까지 조사받게 생겼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당신들이 시켜서
그 입 다물어. 윤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다. 지금이라도 내가 죄를 뒤집었으면 우린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감옥 가는 걸로 회사는 지켜지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넌 입양된 아들이야. 너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그의 심장을 찢었다. 아니, 지금 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민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부로 널 파양한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부모는 그를 도구로 삼았고 사랑은 배신으로 돌아왔으며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술에 취한 채 도윤은 길을 헤매었다. 휴대폰을 꺼내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 한소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진 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이제 나한테 남은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도윤 씨, 그건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뚝. 전화가 끊겼다. 도윤의 삶은 그 말 그대로였다. 계좌는 동결됐고 회사 명패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기자들은 연일 비자금 스캔들과 부정거래라는 제목으로 그를 조롱했다. 강유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 회장 부부는 연락을 끊었다. 한편 태아는 조용히 움직였다.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소진과 달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 인생 무너뜨린 건 도윤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양부모 민 회장 부부. 그들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고 당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어요. 태아는 자료처를 꺼냈다. 거기엔 민 회장 부부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비자금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내역이 가득했다. 그들은 도윤을 앞세워 돈을 빼돌리고 위기마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제는 그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태아 씨, 그건 위험해요.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겐 아직 권력이 있어요. 그럼 그 권력을 무너뜨리면 돼요. 아예 못 일어나게. 민 회장 그룹 본사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 회장 비자금 400억 원대 조성 의혹. 배우엔 사위 민도윤이 아닌 민 회장 부부였다. 뉴스 자막이 쏟아졌고 증권가에선 민그룹 주가 폭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윤 여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민 회장은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떨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하 부사장 쪽에서 자료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 회장 아들이라고? 강그룹 비자금 사건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회사 건물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그룹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민 회장 부부 도윤 상무 공범으로 수사 확대. 뉴스 자막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도윤은 회사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가 지나가자 모두 고개를 돌렸다. 며칠 후 경찰차 문이 닫히고 수갑이 채워졌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자들이 외쳤다. 민도윤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민 회장 부부도 연루되었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삼가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민도윤 징역 8년, 피고인 민호준, 윤정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그 순간 방청석이 웅성였다. 민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 모든 건 이놈이 한 짓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난 억울하다고. 윤 여사는 오열하며 말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하지만 철창 안의 시간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그의 면회 명단에 한 이름이 적혔다. 한소진. 도윤은 교도소 면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그녀.
소진 씨,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왔어요. 나 서연이야. 도윤아.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연이라고? 말도 안 돼.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었어. 너희가 만든 세상에서 겨우 숨 쉬며 살아있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서연아, 미안해. 난 정말 그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차 안에 있던 건 맞아. 하지만 난 몰랐어.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믿어줘, 진짜야.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눈을 돌렸을 때, 그게 바로 너야. 모른다는 게 변명이 돼?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이후 매일매일 생각했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비겁했는지.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이제 와서 그런 말 아무 의미 없어. 난 이미 다 잃었어. 뱃속의 아이도 내 인생도.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내 아이에게 사죄해. 도윤의 어깨가 흔들렸다. 아이? 그래, 우리 아이.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 너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 유리병 너머 도윤은 눈을 감았다 손을 들어 벽을 짚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생각한다. 차가운 유리 하나 사이에 두고 한때의 사랑이 다시 울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변명 같지만 그땐 세상이 너무 커서 널 지킬 힘이 없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지내, 도윤아. 이젠 정말 끝이야. 이제 서로 볼 일 없을 거야. 그녀가 돌아서자 도윤은 유리병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제발. 하지만 문은 닫혔다. 밖으로 나오자 봄빛이 퍼지고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복수의 끝에서 남은 인간의 흔적이었다. 그때 멀리서 태아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끝났어요. 이제 정말.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그날의 서연이 아니라 오늘의 서연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아, 잘 지내고 있지? 이제 엄마는 괜찮아. 너의 아빠도 벌 받고 있어. 이제 우리 용서해주자. 엄마 갈 때까지 잘 지내. 태아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반지를 바다로 던졌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햇살에 부서졌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